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재벌 기업으로만 돈이 몰려서 서민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양극화의 개선이 없다면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물음을 중심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론스타 관련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일명 ISD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 5조 원이 증발할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고만 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돈을 내는 건 국민인데 말이죠.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관련 ISD 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죠? 그 진행 상황, 심리가 열린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중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염려해서 또 당사자 간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처 간에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소송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체의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은 누가 부담하지요? 소송 담당자들인가요? 아니면 국민인가요? 결국 이겨야 되는데요. 이겨야 되는데 지게 되면 당연히 국민 부담이죠. 정부에서 국민 부담으로. 사인 간의 소송은 어차피 자기 돈을 쓰는 문제니까 외부의 재판 내용을 공개 안 해도 상관없지요. 하지만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은 패하면 국민들이 그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을 5조 원씩이나 가져다 쓰는 문제인데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총리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시드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중재재판이 내 내용이 그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외부 공개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중재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때도 가만히 있었고 메르스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IS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국민이요. 감염병에 걸려 죽는 것도 국민이고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는 IS에 대해서 언제까지 비밀에 붙일 작정입니까? 이 진행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국민들에게 쭉 드리고 있고 그 중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소송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 국제 소송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 때문에 공개에 재판 내용의 공개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밀에 붙이는 이유가 총리 말대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소송에 유리할지도 모르는 외부 조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송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과 소송을 자기들끼리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언조차 안 듣겠다면 이는 소송을 짜놓은 각본대로 끌어가겠다는 것이겠죠. 정부는 외부의 조언을 경청하고
이를 소송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규정이나 재판의 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이런 방법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ISD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적법한 투자자만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소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의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것이 그 판결문입니다. 이 기간은 론스타가 HSBC와 매각 승인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2007년이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법원 판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뭐 그런 판결에 대해서 아마 지금 팀에서 대응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론스타가 한국을 떠난 이후에 내려진 것이라 지금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번 ISD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비금융 주력자 심사를 피해가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했던 투자자를 바꿔치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살펴보면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해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되면 이번 소송에서 국민들이 해외에 세금을 퍼줄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조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ISD 활용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총리실에 준비단이 만들어져 있으니만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문 말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나간 먹튀 자본에게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준비단과 또 대응팀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위한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경제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낙수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낙수 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모두 함께 잘 살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이런 낙수 효과 모델에 기반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효과나 어떤 현상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제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적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국가의 부가 축적이 되고 이것을 또 경제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방향의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주장했던 줄푸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수 효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아직 바꾸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수 효과에 기반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정부로서는 그 여러 지적이나 평가들에 대해서도 유념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부분들은 또 반영을 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경제 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 모델은 과거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IMF는 150개 국가의 3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IMF의 결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낙수 효과 모델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이 과연 바꾼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또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는가에 관해서 왕도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모아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조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죠. IMF 결론은 간명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라.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같습니다. 네, 총리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계 소득을 올려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계 소득 증가율은 고도 성장기 9%에서 MB 정권 이후 2.9%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 소득 증가율은 9.5%로 가계 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습니다. 기업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역주행한 8년 동안 6.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나 천문학적인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도 바로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2008년, 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가계소득보다는 기업소득 위주로 늘어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바로 시도한 것이 가계소득 정대 3대 패키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혜택,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혜택,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해서 투자로 적정하게 환류를 시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하게 사내유보가 경제 부분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그런 세제를 도입해서 지금 금년 초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효과를 나타내면은 기업들의 사내유보도 좀 줄면서 임금이나 또 배당, 또 투자 이런 걸 통해서 가계소득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7년 185조에서 2014년 263조로 4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36조에서 43조로 이익 증가율의 절반인 20%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받는 가계소득은 508조에서 693조로 36% 늘었는데 소득세는 40조에서 56조로 3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입니까? 의원님 어떤 통계를 인용하신 제가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요,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제재한 세율을 올리고, 그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세부담을 조금씩 늘려온 주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낮췄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 세율 구간을 그 38% 적용 최고세율을 내는 그 금액을 3억에서 1억 5천 원 낮춰서 고소득층에 대한 정세,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임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서민들한테 증세를 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법인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늘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죠. 고소득층에 대한 그 정세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노동 생산성은 5.9%, 실질임금은 6.5%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과 실질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주행한 8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1인당 실질임금 상승률이 0.1%, 이러니 민생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은 느는데 임금은 제자리라.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쪽에서도 그렇게 이미 조치를 했고 또 최저임금도 이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올라야 된다 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차이, 그것이 바로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차별과 배제 성장론이 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평과 포용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총리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낙수 효과 모델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균형체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친기업 정책만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자고만 할 게 아니고 가계소득 증대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입니다. 유능한 정부의 유익한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이끌어왔던 것은 그거와 함께 전체적인 경제 성장도 같이 이뤄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경제정책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정상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려갔던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세수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낮습니다. 예, 아직도 좀 높은 편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가, 결국은 투자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경제 정책을 세워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에서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세율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노동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116만 6천 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른바 최저임금 1만 원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생긴다면 한시적으로 소득 장려세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원책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몇 년 안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님 말씀처럼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투자 문제보다도 이 소득을 올리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정규직의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조건을 항상 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노동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쉬운 결론이 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길들이 뭐가 있나, 어떤 형태로 가능한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합니다. 동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이 더 이상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 공공조달 시 일정 부분 이상을 중소기업 발주에 의무화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들 정책 과제들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항목의 법제화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정말 의견이 다양하고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여야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잘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망가지고 있는 민생 경제를 되살리려면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과거 프레임의 연장선상에서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포용의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대 등 4가지 핵심 과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 갑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